오늘날 프랑스 중부와 북부 지역에 살던 갈리아의 일부 부족들은 인구가 늘어나자 기원전 5에서 4세기 무렵 더 나은 땅과 약탈의 기회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흔히 켈트족이라 불린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갈리아인은 켈트족의 한 갈래에 속한다. 이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북이탈리아 에트루리아 도시 중 하나인 클루시움과 마주치게 된다. 클루시움 사람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건장한 체격의 수많은 갈리아 병사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 게다가 이미 에트루리아의 여러 군대가 갈리아인들에게 패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그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클루시움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로마 원로원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로마는 파비우스 가문의 세 아들을 사절로 보내 갈리아인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갈리아인들에게 사태가 악화하면 로마는 무력으로 클루시움을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협상의 기본 취지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운 외교를 바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갈리아인들은 평화적인 외교는 좋다고 응답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들은 땅이 부족하므로 클루시움 사람들이 일부 영토를 내어줘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로마 사절단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실상은 영토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아니냐고 따졌다. 갈리아인들은 우리의 권리는 칼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용감한 자의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결국 클루시움은 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 전투에 로마 사절단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다. 당시 관례상 외교 사절이 교전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갈리아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로마에 대한 분노를 품은 채 철수했다. 얼마 후 로마에 사절을 보내 외교적 항의와 함께 국제관례를 어긴 파비우스 형제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로마 원로원도 파비우스 형제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유력한 가문이어서 원로원은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민회로 떠넘겼다. 민회에서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파비우스 형제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다음 해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갈리아인들은 분노하며 로마에 전쟁을 선포했다.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하지만 로마는 독재관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비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솔하게 전쟁을 자초한 이들은 갈리아인의 위협이 소문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병력 모집도 평상시 전쟁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로마의 외교적 대응에 모욕감을 느낀 갈리아인들은 분노에 휩싸여 전속력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대한 함성을 내지르며 행군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렸다. 갈리아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하자 로마는 공포의 독간이에 휩싸였다. 로마는 급히 모집한 예비군을 이끌고 적을 향해 출정했다. 기원전 390년 로마군은 로마 북쪽 약 18km 떨어진 알리아 강 근처에서 갈리아군과 맞섰다. 그러나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갈리아군은 전방과 양측을 가득 메운 상태였다.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들은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했다. 퇴각을 대비한 방어진도 준비하지 않은 채 허겁지겁 전열을 펼쳤다. 포위를 피하고자 양날개를 지나치게 넓게 펼친 결과 중앙부는 허술해졌다. 이로 인해 좌익과 우익 사이의 연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군의 전열이 허술하다는 것을 대번에 파악한 갈리아 지휘관 브렌누스는 주저없이 측면 공격을 지시했다. 허술한 중앙부를 치는 대신 벌어진 좌익과 우익을 빠르고 조직적으로 공격한 전술이 들어맞았다. 로마군은 좌우 날개가 양쪽에서 급습을 받아 쉽게 붕괴했으며 이어 중앙까지 무너졌다. 로마군이 전열을 채 갖추기도 전에 끝난 참패였다. 로마군은 싸움은커녕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전투 중 큰 살육도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없이 달아나다 알리아 강에 빠져 익사한 병사들이 많았다.
병사들 대부분은 가까운 베이로 도망쳤고 이런 패전 소식조차 로마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일부 병사들만이 로마로 돌아올 뿐이었다. 갈리아군이 다가오자 로마 시내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나 마냥 공포에 질려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당시의 전력으로는 로마 전체를 방어할 수 없어서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젊은 병사들과 건장한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캄피톨리눔 언덕의 성체로 피신하여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그곳에서 요새를 세우고 로마의 이름을 지켜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운명에 맡겨야 했다. 마침내 갈리아군은 무혈입성으로 로마 시내에 들어왔다. 갈리아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약탈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이 학살당했다. 며칠 동안 무차별적 약탈을 자행한 후 갈리아군은 마지막 저항 세력을 괴멸할 작정으로 캄피톨리눔 성체를 노렸다. 새벽이 밝자 갈리아군 전 병력이 포럼에 집결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성체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로마 저항군은 접근로마다 경계를 강화하고 적 주력의 동선을 파악해 병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했다. 적이 언덕을 올라올수록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로마군은 일부러 접근을 허용했다. 갈리아 병사들이 언덕 중턱까지 올라오자 로마군은 높은 지대에서 돌격을 감행했다.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한 이 전술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 공격에서 갈리아군이 겪은 피해는 엄청났다. 이후 갈리아군은 더는 정면 공격은 물론 소규모 충돌도 시도하지 않았다. 무력으로 성체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갈리아군은 포위 작전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때는 여름이었다. 로마 저항군 성체 내부에서는 카밀루스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로마에서 카밀루스만큼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가진 인물은 없었다. 결국 만장일치로 망명지에 있는 그를 독재관으로 복권시키기로 결정했다. 용기 있는 한 로마 청년이 적의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카밀루스가 머무는 아르데아로 갔다. 포위가 길어지자 양측 모두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갈리아군은 특히 전염병까지 겹쳐 큰 손실을 겪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병든 병사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매장할 여력조차 없었던 그들은 시신들을 한 장소에 모아 불태웠다. 이곳은 훗날 갈리아 화장터로 불리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체 내 로마군의 식량은 거의 바닥났다. 병사들은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며 항복이든 금을 주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물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위하고 있었지만 갈리아군도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점차 금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양측은 협상을 타결했다. 로마가 1000파운드의 금을 갈리아에 주는 조건이었다. 훗날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치른 치욕적인 몸값이었다. 그러나 굴욕적인 협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갈리아인들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저울을 가져왔다. 로마인들이 이에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갈리아의 지휘관 브렌누스는 자신의 칼을 저울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패자에게는 비참함이 따르는 법이다. 바로 그때 카밀루스가 도착했다. 그는 단호하게 금을 치우라고 명령하며 갈리아인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갈리아인들이 이미 협상이 끝났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카밀루스는 자신이 합법적인 독재관으로 임명된 이상 하위 관직자의 협상은 무효라며 전투를 선언했다. 이어진 전투에서 로마군은 알리아 전투에서의 참패를 완벽히 서력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카밀루스는 조국을 구한 영웅으로 계선하며 귀환했다. 군중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로물루스여, 조국의 아버지여, 제2의 건국자여. 하지만 이 카밀루스의 복수국은 후대에 만들어진 영웅담일 가능성이 크다. 로마의 수치를 덮고 영광을 되살리려는 역사가들의 소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설에 따르면
겨울 무렵 로마는 실제로 금을 바쳤다. 이에 갈리아군이 철군한 것이며 카밀루스는 이후에 복권되어 로마 재건에 참여한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로마 재건과 말리우스 사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